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서부터 기독교가 한국 선교를 시작하는 그 시작에 대해서 강의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작에 한국의 재조선 선교사로 최초의 인물이었던 호레이스 알렌에 대해서 그 두 번에 거쳐서 강의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1884년 9월 20일에 그 상하이에서 일본 고베를 거치고 고베에서 다시 나가사키와 부산을 거쳐서 제물포항으로 들어오는 정기 연락선 그 남경호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몇몇의 서양인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교수 한 사람, 그리고 세 사람의 실업인, 그리고 상하이에서 오는 매칭부 한 사람, 그리고 선교사로 오는 의사 한 사람. 그런데 26살의 젊은 의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2달이 못 되어서 다시 상하이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교회사의 최고 학자시고 어른이신 민경배 교수께서 이렇게 해석을 하셨어요. 역사에는 상징성이 없을 수 없다. 선교사, 서양 문명, 실업, 그리고 백인의 퇴폐, 곧 종교, 문화, 상업, 섹스가 조선에 동시에 상륙했지만 기독교가 선도했고 나머지는 되돌아가야 했다. 역사는 복음 전파가 필연적이고 예정되어 있다. 그렇게 이 상징적인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다. 1858년에 미국 오하이오주 델라웨이에서 알렌은 태어났고요. 그의 아버지는 대농장주였고 아주 돈이 많았던 사람인데 아주 엄격하게 청교도 신앙으로 자식들을 양육했습니다. 알렌은 집 근처에 있는 델라웨어 장로교회를 출석했는데 대학은 감리교 대학이었던 오하이오주 웨슬리안 대학 이학부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 당시 미국에 있던 웨슬리안 대학들은 그 미국의 다른 여느 장로교 대학들과는 다르게 신앙심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부흥사들을 초빙해서 부흥회를 열고는 했습니다. 학생들은 매일 아침에 예배에 참석해야 했고 아주 이 학교는 감리교 학교는 열정적인 신앙의 태도를 요구했죠. 이 웨슬리안 대학에서도 이제 추후 설명이 이제 자주 나오겠습니다만 미국에서 있었던 제2차 대각성 운동의 거센 물결의 그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회심을 강조하는 설교에 학생들은 열렬히 옹호했고요. 대학마다 기독 학생회가 조직이 됩니다. 수많은 젊은이들, 약 2만 명에 가까운 젊은이들이 해외 선교를 다짐을 했는데 미국의 지성, 미국의 그 당시에 대학을 졸업한다는 것은 미국에서도 상위 1% 안에 들 정도였는데 이렇게 미국의 지성이었던 대학생들에게 해외 선교는 신앙일 뿐만이 아니라 자부심의 표상이었습니다. 알렌도 그 일원이 되었고요. 1881년에 3월에 이 사람이 졸업을 했는데 바로 알렌은 의료 선교사를 결심을 하죠. 그래서 대학 졸업 후에 인근의 스탈링 의학교를 거쳐서 마이애미 의과대학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졸업을 하죠. 1883년에 미국 북장로교회 해외 선교를 신청했고요. 또 미국 북장로교회는 알렌을 중국 선교사, 특별히 산동성을 알렌의 사역지로 결정을 합니다. 알렌이 중국을 떠나서 산동성에 들어가려고 그 난징과 상하이에 머물러 있을 때 갑자기 산동성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건이 생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북장로교 해외선교부가 알렌을 산동성 선교사로 임명했던 것은 그곳에서 이미 활동하고 있던 의료 선교사 헌터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이제 그 조미수호 조약이 체결되면 자기가 조선 선교사로 가겠다. 그리고 선교지를 옮기겠다라고 사임서를 냈는데
그런데 그가 사임설을 번복을 합니다. 알렌이 출발한 이후에야 미국 북장로교 해외 선교부는 이를 확인했고요. 의료 선교사가 귀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한 지역에 두 사람의 의사를 활동하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 동료 선교사들의 입장에서도 그 중국어에 익숙한 헌터가 다시 조선을 가면 다시 조선어를 배워야 하는데 그건 시간 낭비 아니냐. 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반대를 했고요. 결국은 헌터가 그 말에 승복을 한 겁니다. 그런 이유에서 알렌의 산동성 선교사의 임명은 취소가 되고요. 헌터는 계속 산동성에 남아서 의료 선교를 계속할 수 있게 됐죠. 이런 상황에서 상하이에 있던 여러 의료 선교사들이 알렌에게 차라리 당신 조선을 가는 게 어떠냐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특히 핸더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조선의 해관 총세무사 멜렌도르프하고 그 친분이 있었는데 그 추천서를 써주면서 그 나라와 함께 성장하라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조선의 서양 의사가 필요로 할 것이니까 당신이 갖고 있는 그 근대 의료 기술을 사용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근데 알렌은 뉴욕 북장로교 해외 선교사 총무였던 엘리노드에게 조선에 가도 좋은지를 물어봤습니다. 여전히 그 마음속에 의료 선교사로 일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강했기 때문에 그랬고요. 그 미국 북장로교 해외 선교부도 7월 9일에 알렌에게 조선을 가도 좋다라고 하는 그 답신을 보냅니다. 그 당시 미국 북장로교회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동북아 선교사들, 중국과 일본에 와 있던 선교사들로부터 이 조미수호 조약이 조선 선교를 할 수 있는 아주 호기이다. 라고 하면서 조선의 선교사를 임명을 해야 한다라고 해서 강한 요청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그 맥 윌리엄스라고 하는 사람도 조선 선교사를 위해서 헌금을 해 놓았던 상황이었거든요. 더더구나 미국의 북감리교회가 부지런히 조선 선교사 파송을 준비하고 있어서 그 미국 북장로교회도 조선에 파송할 선교사를 부지런히 물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테네시 대학 의대를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했던 존 헤론을 1884년 4월 7일에 그리고 7월 28일에 언더우드를 조선 선교사로 임명해 놓고 있었습니다. 그 알렌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는 선교사 신분으로 들어왔던 것이 아니고요. 실제로는 선교사였지만 한국에는 의료와 교육만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이 들어올 수 있었기 때문에 미국 공사관의 공의, 의사 신분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원했고 미국 공사관에서 요청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비량 선교를 해야 했죠. 1884년 9월 22일에 제물포항에 도착을 했고요. 그리고 이틀 뒤에 그 나귀를 타고 이 알렌의 기록에 의하면 따뜻한 환영을 받으면서 서울에 입성을 합니다. 서울에 도착한 다음 날 알렌은 초대 미국 정권 공사인 후드와 그 고정임금을 아련을 합니다. 그 자리에서 고정임금이 알렌에게 첫 번째 했던 말은 그 당신 선교사가 아니냐라고 하면서 노골적으로 물어봅니다. 후드는 미국 공사관의 부속의이지 선교사가 아니다. 그러니까 교육 선교와 의료 사업위에는 허락되지 않았고 알렌도 후드의 충고에 따라서 자신은 미 공사관의 의사라고 그렇게 답변을 합니다. 알렌이 들어왔을 때 그가 조선의 인상을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서양 의사의 눈에 조선이 어떻게 보였냐면 전통적인 가치 체계와 유학의 이념이 이미 쇠진되어 있었다. 가난, 침체, 부패, 나태, 혼란과 무기력 등 부정적인 요소들이 가득 휘감고 있었다. 정부의 도덕성은 무너져 있었고
백성들 전체의 사기도 떨어져 있었다. 생산 의욕이 없었고 게으름과 무관심이 사회 전반의 모습이었다. 백성들은 그저 거처가 따뜻하면 되었고 굶주림을 잊게 해주는 술 한 잔과 담배 한 입만 있으면 되었다. 이 알렌의 말대로 그 당시의 조선은 그랬습니다. 불결과 질병의 원인들이 쌓여 있었고요. 자연히 사람들이 죽어나가니까, 병에 걸리고 죽어나가니까 샤머니즘이 만연해 있었습니다. 조선의 거리에는 언제나 곳곳에서 구판을 벌리는 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었습니다. 훗날 서재필이 조선의 그 예산에 대해서 보고한 적이 있는데요. 약 500만 달러에 가까울 정도가 조선의 예산이었는데 그 중에 90%가 그 왕실의 재정이었답니다. 그런데 굿을 버리면서 쓰는 돈이 그 조선 예산의 3배 가까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알렌이 들어와서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1884년 12월 달에 갑신정변이 일어났는데 푸트가 멜렌도로프의 집으로 급히 가라라고 하는 그런 전가를 합니다. 조선 군대의 호의를 받으면서 도착했을 때 거기에는 알렌이 그렇게 썼어요. 피해 세례를 받고 매우 흥분해 있는 외교사절들과 개화파들에 의해서 자상을 당해서 사경을 헤매고 있던 그 민영익이 누워 있었다. 민영익은 명왕후 민씨의 조카였고 그 당시에 굉장한 정치계의 거물이었거든요. 알렌이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썼습니다. 이날 사태로 인해 큰 시련이 전개되었고 피땀을 흘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일 때문에 나는 궁전에 들어가서 다닐 수 있게 되었고 나에게는 남다른 현직을 누릴 수 있게 했습니다. 이 일은 다른 방법으로부터는 도저히 얻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이제 사람들은 모두가 나를 알아보며 따라서 우리의 사업은 이 일 때문에 아무 어려움도 받지 않게 된 것이 확실합니다. 1884년 12월 4일에 우정국이 개국을 합니다. 개아빠 홍영식이 우정국의 순회로 취임하던 날 저녁에 김옥균, 박영효 등 갑신 개아파들이 정변을 일으킵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개혁을 방해한 인물들을 모두 제거한 다음에 일사천리로 자기들의 정치적인 이상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 배후에는 일본의 외분 대신 이노우에의 가오루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민영옥, 민영목, 조영화, 민태호, 바로 민영익의 아버지인 민태호 등을 수급하라고 해서 죽였고요. 이들을 후원했던 환관 유재현도 죽였습니다. 이런 와중에 멜론드로프가 칼에 동맥이 끊기고 머리와 몸에 7군데나 찔린 민영익을 자기의 가마에 태워서 자기 집에 뉘어놓았던 겁니다. 알렌이 도착했을 때 이 민영익의 생사가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때 한국의 한의사들은 시꺼먼 송진을 꿀에 개어서 민영익의 상처에 집어넣으려 했으나 그 처치가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것 같다고 그렇게 알렌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갓 잡은 개의 가죽을 그 얼굴에 뒤집어 씌웠다고 합니다. 그게 아마 부기를 빠지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또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알렌은 칼에 의한 상처를 깨끗하게 소독을 했고요. 모두 27군데를 꿰맸고요. 한 군데는 혈관을 잡아매고 심을 넣은 후에 받침코를 붙였고요. 상처마다 깨끗한 가재와 붕대를 감았습니다. 조선의 치료법과는 전혀 다른 방식이었습니다. 수술 후 2, 3일은 생사가 분명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열이 나고 상처가 악화되더래요. 그 이유를 봤더니 가족들이 몰래 알렌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인삼을 끓여서 입에 넣은 것이 원인이 되었습니다. 알렌이 단호하게 이를 중단을 시켰고 3개월 후에 민영익은 왕쾌를 합니다. 민영익이 10만 양을 알렌에게 보내고요. 두 사람은 의형제가 됩니다. 알렌은 마음껏 궁궐을 드나들 수 있었고요.
왕실의 특별한 총애가 뒤따랐습니다. 조선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명예와 보상이 알렌에게 주어졌습니다. 조선의 왕실과 조정은 알렌을 하늘에서 보낸 특별한 사람이다, 그렇게 여겼고요. 고종임금은 그를 왕실의 의사로 임명을 합니다. 이 쿠데타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었던 청나라 원세계의 군사들을 치료를 해주었는데, 청국공사관에서도 그를 청국공사관 전속의사로 예우를 합니다. 이 청나라 병사들도 그를 예수박사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영웅으로 우대를 했고요. 이후에 알렌의 행보는 거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미국 정계뿐만이 아니라 미국 교계로도 퍼져나가는데 보다 더 적극적으로 선교 사업을 착수할 수 있었습니다. 서양의 문명, 서양의 의술, 서양 종교, 서양 사람에 대한 조선의 모든 사람들의 인식이 바뀐 겁니다. 더 이상 서양 사람들은 양귀자가 아니었고요. 조선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을 양대인으로 바꾸어서 대우를 합니다. 혹시 군중 속에 이 서양 사람들이 휩쓸리게 되어도 떠민다든지 거칠게 대하지 않았고요. 반드시 지나갈 통로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낯선 서양인을 보고 개가 짖으면 그 개를 나무라기까지 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알렌은 100여 년 동안 이 천주교가 들어오면서 100여 년 동안 이 서양 사람들에 대해서 조선 사람들은 적개심으로 대했는데, 그런 적개심이 존경심으로 바뀌었고요. 배타심은 친밀감을 넘어서 의존감으로 바뀝니다. 알렌에 의해서 안전한 선교의 길이 갑자기 만들어진 겁니다. 알렌이 그렇게 제안을 하죠. 조선 정부는 최소한의 예산만 집행을 하고 자신의 인건비를 비롯한 이 병원을 세웠는데, 이 병원의 인건비는 미국의 자선기관을 통해서 원조를 받겠다. 그러니 병원을 세울 수 있게 해달라. 물론 알렌이 생각했던 그 미국의 자선기관은 미국의 교회를 의미했습니다. 이 병원을 통해서 의료 선교사들을 비롯한 선교사들을 초빙하겠다라고 하는 그 계획도 간접적으로 밝혔습니다. 알렌은 이 병원이 가난한 백성을 위해서 세워질 것이다 라고 하는 병원 설립의 목적도 분명히 했습니다. 고종임금이나 조선 정부 입장에서는 이를 마다할 리가 없었습니다. 고종임금이 알렌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1885년 2월 29일, 음력으로 2월 29일 광해원을 설립하도록 했고요. 그 병원은 지금의 헌법재판소 자리인데 바로 역적으로 몰려서 죽었던 홍영식의 집을 사용하도록 합니다. 병원이 시작되는 과정에서 광해원이라고 하는 명칭이 2주 만에 높낮이를 가리지 않고 모든 백성에게 골고루 혜택을 준다라고 하는 의미의 제주건으로 이름을 바뀌었고요. 광해원보다 더 넓고 구체적인 개념으로 이 병원의 목적이 세워집니다. 알렌이 그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알렌의 명성이 날로 높아지죠. 하루에 최고 260명의 환자를 보게 됐다고 기록을 합니다. 1886년에 이 북장로교 해외 선교 본부에 제출한 조선 정부의 병원 제1천년도 보고서에 따르면 개원한 이래 첫 1년 동안 1460명의 환자를 진료를 했고요. 1886년 봄에만 5,000명의 환자가 찾아왔고요. 265명의 수술 환자가 있었고요. 6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쾌차해서 퇴원을 합니다. 양반들은 주로 왕진을 요청을 했고 지방에서 진료를 받으러 오는 환자도 적지 않았다고 보고를 합니다. 이 보고처럼 제주공은 대성공을 거둡니다. 선교적인 성취감, 명예, 그리고 돈이 한꺼번에 옵니다. 여기에 조선 조정을 움직일 수 있는 정치적인 영향력도 따라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었고 어떤 선교사들도 결코 누릴 수 없는
그러한 성공이었습니다. 알렌도 자신의 성공에 대해서 흥분을 감추지 못합니다. 조선 왕실과 친밀해지고요. 조선 조정에 영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니까 알렌은 선교사들의 공식 입국 통로가 되고요. 발판이 됩니다. 선교사들이 안전하게 입국할 수 있는 길을 터준 겁니다. 알렌 덕분에 언더우드가 들어올 수 있었고 감리교 선교사 스크랜턴도 그리고 북장로교 의료 선교사 헤론도 제주권에 근무한다라고 하는 조건으로 조선에 입국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입경하자 서울에 들어오자마자 고정임금 내외와 접견을 할 수 있는 특혜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아서 이들 모두는 조정의 신임과 왕실의 총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모두 알렌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